안녕하세요. 인생 고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 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 고수는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시계수리 명장 1호 장성원 명장님과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시간, 시계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소중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송 촬영하는 것도 하나의 시간이고, 근데 명장님께서는 이 시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직업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시계를 수리하는 일을 하시게 된 건지 그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국민학교 3, 4학년 때인가가 첫 인연이 될 것이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3, 4학년. 예. 그 당시는 전교에서 시계를 차고 오는 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계가 귀할 때예요. 근데 제 짝꿍이 이제 시계를 어느 날 차고 왔어요. 근데 사각 시계인데 지금 기억해도 기억에 선명히 남는 것이 6시 방향에 초침이 돌아가는 그런 사각 시계를 차고 왔는데 반을 돌아가는 모습과 그다음에 시계에서 짝깍짝깍 하는 소리가 신기해서 그거를 제가 친구한테 시계를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어봤죠. 네. 그 당시 이제 뭐 공구가 없으니까 뚜껑을 여셨어요. 예. 손목 시계를 잠깐 보자고 하고. 예. 그래서요. 그 이제 연필 까는 칼로 이제 열어봤어. 보니까 안에 시계 부속이 뭐가 막 움직이더라고. 지금 이제 그게 어떤 부속이냐면 시계에서 가장 핵심, 사람으로 치면 심장 역할을 하는 밸런스라고 하는 부속이 이제 회전 왕복 운동을 하면서 시계가 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막 움직이길래 신기해서 손으로 잡고서 움직이다 보니까 나사를 떨어뜨려 잃어버렸어요. 바닥에 떨어뜨려서 그 시계가 안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울고 난리가 났어. 근데 황당해서 이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학교가 끝나고 걔는 집에 갔고 나도 집에 왔는데 다음날 시계를 또 차고 온 거야 그 친구가. 또 그 전교에서 한 명만 차는 그 시계를. 그 시계를 다시 고쳐서 그때서 난 그 친구 이제 아버님이 그때 시계 기술자인 걸 알았죠. 그게 아마 시계를 제가 처음에 접해본 그런 이 시계와의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계를 그렇게 접하신 이후에 언제부터 난 시계를 고치는 일을 해야겠다 혹은 난 시계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실패하셔서 저희 가족이 모두 이제 부산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후배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시계가 아니고 시계 밴드를 중고 밴드를 이제 재생을 해서 파는 그런 일을 노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부산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그분 밑에 들어가서 일을 도와주게 됐어요. 근데 그분 밑에 이제 일을 도와주게 될 때 어떤 일을 제가 하게 되냐면 시계 헌주를 이제 구입을 하려면 자연히 시계 점포를 이제 드나들게 되는데 그 점포를 운영하는 그 주인들은 그 당시엔 전부 다 기술자였습니다. 그 아저씨들이 전부 이게 시계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재미있어서 여기 뒤에서 보기도 하고 한참 동안 야, 참 희한하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호기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잘 가지 않고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너 이거 재미있어 보이냐? 한번 해볼래? 하고서 이제 그 시계 헌시계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망가진 시계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에서 갖다가 혼자서 핀세트 드라이버 하나 구해가지고서 뜯어보기 시작했죠. 뜯어봤다 조립했다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었고. 그럼 그 이후로도 독학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기술을 좀 배우신 건가요? 전 지금까지도 독학입니다.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와, 그러면 조금 어렵지 않으셨어요? 많이 어려웠죠. 실패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서로 많이 당하고. 이게 처음 막 만지다 보면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일 때도 있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있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선배들이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시계 기술이 꽤 괜찮은 기술이었고 수입이 괜찮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잘하는 분들이었겠죠. 그분들한테 내가 일을 이제 도움을 청하러 이제 가는 그런 분들인데 안 가르쳐 주죠. 그런 서러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배웠다면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혼자서 해야 됐으니까 좀 시간은 많이 걸렸겠지만 나름대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의 어떤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또 실패를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가는구나. 그분들과 다른 방법으로 또 저는 또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저만의 길이 또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실 때 딱 처음으로 성공을 하셨을 때 시계 수리에 성공.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맨날 헌시계, 그러니까 잘 안 가는 시계만 이제 얻어다가 수리를 하다가 맨날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잘 가는 시계를 한번 이제 돈을 주고 샀어요. 사서 그걸 실제로 뜯어봤죠. 뜯어봤는데 이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직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한쪽에 이제 잘 보관을 하고 또 계속 이제 헌 시계를 갖다가 또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쯤 뒤에 그 시계를 제가 조립을 해서 시계가 움직였어요. 그때 그 희열은 참 말로 못하죠. 그거를 이제 발견해 내시는 거죠. 아 이런 길로 되었구나. 터득을 한 거죠. 그때가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셨던 거예요? 그때가 한 17살, 18살쯤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뭐 그 열정은 지금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계 수리를 하신 거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를 이쁘게 보던 어떤 한 분이 그 점포를 몇 개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도 이제 부산에 조방이라는 데 이게 집합 상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하루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 저기 조금 할 줄 알면은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줄래?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뭐 봉급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뭐 용돈 받으면서 그 집에 가서 조금 이제 이렇게 일을 한 6개월 정도 도와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무슨 시계가 있었냐면 헌 시계, 옛날 시계가 케이스가 지저분해지고 모양이 구형이니까 그거를 새로운 신형 케이스에다가 시계를 넣는 작업이 있어요. 케이스를 교환하는 거죠. 케이스 칼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문자판을 이제 시계 기계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원래 있던 기계와 새로운 문자판은 다리가 안 맞으니까 그걸 다리를 떼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본딩을 하는데 본딩을 가서 보니까 뭐 껌으로도 하고 뭐 본드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껌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문자판 뒤에다가 다리를 세워서 떼우는 작업을 제가 이제 고안을 하게 됩니다. 납땜을 하는데 납땜이 판에 직접 열이 가게 되면 판의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게끔 전도해서 떼우는 방법을 제가 개발을 하는데 아마 그게 우리나라 제가 처음으로 개발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제가 거기서 고안을 해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죠 이제. 그래서 껌으로 하다가 지금 그게 참 그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쓰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초기에 그런 이제 방법을 제가 고안을 해서 그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제 일을 거기서 조금 이제 했었습니다. 하다가 아버님이 다시 서울로 오시게 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정착한 데가 바로 오늘 스튜디오가 있는 이 동네 방화동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화동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덴 약국이라는 약국이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 골목에서 노점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아, 직접이요? 예. 그때가 나이가 그때가 17살 때죠. 17살 때요? 일찍부터 아예 그냥 난 시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아니요, 그거는 뭐 시계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당시에는 가족의 어떤 그 생활을 위해서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뭐 그 전에 시계를 하기 전에도 이것저것 뭐 해봤겠죠. 뭐 신문도 돌려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겠지만 저한테 적성이 맞는 게 손으로 이렇게 뭐 움직이는 일이 맞는 것 같아서 또 우연히 그 사람한테 그런 같이 도와주다가 시계 점포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하여튼 운명적으로 시계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장성원 명장님의 일상생활을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가 남대문 시계골목을 처음에 나와서 시작했던 그런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45년, 7년 됐겠지, 제 작업장이. 근데 이 작업장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수리와 부품 제작을 다 같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작업을 이원화시켜가지고 이쪽에서는 부품 제작만 합니다. 지금 시계 수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시계에 부속이 하나 없어졌는데 그 부속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부속이 되나서 그거 하나 제작해서 갈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황동봉인데요. 잠시 후 제가 작업을 거쳐서 시계 부품으로 재탄생을 할 것입니다. 시계 부품 제작 중에서 이 기어 제작하는 것은 그래도 가장 고난도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작업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휠에 현재 아주 작은 기어가 48개가 지금 나 있습니다. 시계 부품은 전부 다 작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너무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작하기가 모든 부속이 다 어렵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하게 더 어려운 게 있고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다 어려운 것들이고, 더 어려운 것은 시계 부품을 제작을 할 때 필요한 장비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어를 만든다면 그 기어의 그 이빨을 제작을 하는 그런 공구들이 없기 때문에 다 제작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 큰 어려움이죠. 이제 어디 가시는 거야? 이제 여기서 오늘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구정 가서 이제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해야죠. 이 시계 임자가 하는 말이 일본에도 갔다 오고 홍콩에도 보내봤는데 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스위스에 보내려고 하니까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제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시계를 열어보니까 기술자들이 잘못 만져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기술자가 만져서 시계를 여기저기 막 만져놔가지고 저도 이 시계 수리하는데 한 석 달 걸렸어요. 네. 뭐예요 이런 장비들은요? 네, 요거는 이제 시계 부품 깎는 선반, 그다음에 부품을 깎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측정 공구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거죠. 저 파란색 건뭐통 같은 건 이거는 이제 시계를 분해 소재를 한다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분해 소재 할 때 손으로 하게 되면은 그 표면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계입니다. 옆에 있는 요거는 이제 방수, 시계가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방수 테스트하기. 테스트하고 수리하는데 많은 장비가 필요해요. 장비가 많이 필요하죠. 또 저거는 이제 시계를 다 수리한 다음에 걸어놓고 하는 파이널 테스트하기라고, 손이 움직임이 많아요. 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그래서 그런 이제 평균 조정을 할 때 저 기계에다 걸어놓고 사람이 차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측정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되지. 시간도 잘 나와요? 잘 나오지 그럼. 그래서 그것만 하나 하려고. 이건 뭐야? 거의 시작이 안 해도 되겠네. 이거 하겠네.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 되게 좋아하겠다. 이제 시계 완성이 돼서 네. 이게 일본도 갔다 오고 홍콩도 갔다 오고 가서 아무 데서도 못 고친다고 본인이 알아보다가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더 받아야 되는 건데 네가 얘기하니까 아빠 싸게 해준 거지. 단골이니까 그래. 일을 하시면서 바쁘실 텐데 저희 가정에 늘 충실하셨고요. 또한 본인 스스로도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최고의 타이틀을 얻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정에도 충실하셨고 또한 본인의 꿈도 이루신 완벽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그 점을 본받아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늘 하는 똑같은 답인데요. 시계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웠을 때 참 힘들었지만 시계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뤘고 또 사회적으로도 제가 안정되고 또 나름대로 사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생겼기 때문에 시계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VCR을 보니까 또 아드님하고 이게 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자녀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건 또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큰아이는 동서울대학교 시계 주얼리학과 다니면서 국내 지방 경기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가서 걔가 이제 동메달 입상을 해요. 동메달 입상을 하고 군대 갔다 제대하고 나서 졸업을 후에 스위스로 이제 시계 공부를 하러 가죠. 제가 보냅니다. 시계 공부를 마친 후에 스위스에서 핸들링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아드님들께서 같은 계열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떠세요, 느낌이? 저로서는 이제 아버지로서 충분한 후견이 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자기들도 뭐 든든한 지원자가 있으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인생고수 키워드 시간인데요. 장성원 명장님과 연결된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금메달이 나왔는데 금메달하고 어떤 연관이 있으신지. 제가 이제 그 전국 기능 경기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계도 전국 기능 경기대회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입선을 못했고 이제 3번 만에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시험을 보는데 시계 수리와 시계 부품 제작 두 가지 시험을 보는데 일정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서 심사위원들이 검사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테스트와 검사를 한 다음에 점수를 매기죠. 물론 이제 정밀도가 높은 사람, 그다음에 시간이 잘 맞는 사람이 우승을 하겠죠. 그러면 명장이라는 이 타이틀은 언제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96년도에 생기는데 제가 97년도에 처음으로 시계 명장 1호로 이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명장에 도전했지만 선정이 못 되신 분들이 있었던 다른 분이 있었죠. 다른 분들이. 있었으면 이제 선정이 되지 못했고 네. 최초로 이제 그렇죠. 선정이 되신 거고. 자,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짝퉁 시계인데 짝퉁 시계와 어떤 관련이 있으신지. 그 짝퉁 시계들이 뭐 유명한 브랜드 몇 가지 브랜드를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아주 정밀하게 만드는 것들은 뭐 저는 못 속이겠지만 하여튼 뭐 시계 장사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시계 장사하는 걸 속일 정도로 그런 시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갑자기 짝퉁 시계 하니까 뭐 방송인이 방송에서 말했던 박수 치다 보니까 이게 초침이 다 날아갔다고 이런 얘기인데 그런 시계들도 실제로 있나요? 박수 치니까 이게 초침이 다 날아갔다. 그분이 박수가 얼마나 세졌는지 모르겠지만 박수 치었는데 시계가 망가졌다는 분들 사실 짝퉁이 아니더라도 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는데 그건 뭐 재수 없는 경우죠. 근데 시계가 안에 그 밸런스라는 무속이 움직이는 무속이니까 충격이 약하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진짜와 위조품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요? 네,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안 사야겠네.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오리지널 명품은 예를 들어 금으로 만들었다면 금 무게가 있으니까 무거울 거 아닙니까? 요거 짝퉁은 금이 아니니까 좀 가벼울 거예요. 그 정도밖에 구별이 안 되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파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사지 말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게 외국에서 이제 시계 선물 받은 것들은 좀 조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에피소드가 이제 네. 자기가 외국에서 알고 사고 와서 네. 뭐 자기 부인이나 아이들한테 말 없이 그냥 야 이거 하나 차라 준 시계들이 그분들이 이제 어쩌다가 뭐 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왔는데 짝퉁일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아주 허망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감정을 해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또 잘못 말하면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이게 조금 뭐가 어떻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게 왔을 때 진품이 아닐 경우. 아 그럴 때 이제 일단은 진품이 아닌 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진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반응에 따라서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 남편이 진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 혹시 남편이 가짜를 잘못 사기당해서 사고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되니까 한번 좀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혹시 신고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잘못 샀을 뭐 경우에. 신고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아니면 점포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냥 마음속으로 진짜 이 사랑만 느끼면서 시계 쳐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나서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네. 세관에서 시계 진위식별 전문가로 지금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예. 어떤 일을 그러면 진위식별 이제 세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밀수를 하다가 걸린 시계들 그런 시계들을 이제 그 감정 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계 조합으로 소비자 분쟁 때문에 생기는 가품 의무가 좀 있습니다. 점포에서도 올 수가 있고 또 뭐 이제 개인도 올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서 가품 유무 결정을 해서 가품일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폐기 처분을 하죠. 네. 아 가품이면 그 다 이제 폐기 시중에 처분. 유통이 되지 못하게 다 폐기 처분합니다. 폐기 처분을 하군요. 그렇군요. 오늘 시계와 관련된 정말 재미난 에피소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고수 키워드였습니다. 시계 가격이 사실 천차만별이잖아요. 굉장히 비싼 것도 굉장히 비쌀 텐데 선생님은 얼마큼까지 비싼 시계까지 해보셨는지 수리를. 그 시계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시계가 고가의 시계들은 일단 소재가 다릅니다. 소재가요? 소재가 뭐 케이스나 밴드를 금으로 만든다든지 보석이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더 고가의 시계는 기능이 달라집니다. 기능이요? 그건 뭐냐면 스위스 3대 기술이 있는데 첫 번째가 퍼페추얼 캘린더라고 시계가 4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윤달, 예, 윤달. 2월 달, 그다음에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29일을 기억하는 그런 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자시계로 구현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걸 기계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러한 기술을 스위스 사람들이 250년 전에 만들어냈어요. 250년 전에요? 네. 제 시계는 달마다 이거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시계. 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니트 리피트라고 시계를 보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종이 쳐서 분종과 시종이 다르게 쳐서 시간할 수 있는 기능. 이거는 퍼페추얼보다 이름보다 더 어려운 기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이 이제 보통 뚜르비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시계가 지구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시간의 오차가 있거든요. 기계식 시계는 그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낸 시계. 그래서 요거를 각각의 기능으로 따로따로 시계에 삽입이 되면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최소 값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냥 하나만 들어갔을 때요? 네, 하나만 들어갔을 때. 요거 하나 5천. 세 가지가 다 구현된 거는 보통 5억 이상. 세 가지가 들어가면 네, 다 5억 이상. 1억 5천이 아니라 5억 이상이요? 5억 이상. 그래서 뭐 몇십억까지 되는데 네. 우선 그런 시계들 경우에는 부품이 없어지면 전혀 부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예. 제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능에 대한 그 어떻게 이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예. 수리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뢰를 저한테 하죠. 그러면 그 정도 억대 시계를 일단 수리를 해보셨다는 거고, 그럼 궁금한 게 그런 힌트를 얻으셨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요거는 내가 방법 알겠다 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 가지 다? 이제 도로비용 같은 경우 또 퍼페추얼 같은 경우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는 거죠 제가 수리를. 근데 그걸 수리할 수 있고 또 구현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지만 그게 시계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스위스에서 아니, 그게 아니, 법적으로. 근데 그거는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고 방법을 좀 달리해서 만들면 됩니다. 방법만 살짝 달리해서 예, 예. 기능만 그렇게 구현이 그렇죠. 되게. 똑같은 기능만 구현하면 돼요. 또 스위스도 예. 그런 그 예를 들어서 퍼페추얼 캘린더라고 하는 기능이 네. 한 가지 프로그램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른 방법만 좀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정도의 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는 분이 명장님 말고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나요? 글쎄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와, 진짜 명장님이신 게 확실한데. 수리도 안 되죠 다른 데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잘못했다가 이걸 수리해 주세요 해서 맡겼을 때 받아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5억짜리를. 일단 못 맞죠. 예, 저 안 할래요 이렇게 해야지. 못 맞죠. 그분들이 맡아서 가지고 옵니다. 저한테. 이게 들어오는데 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 명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대학교에서도 가르치지만 학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지금 저와 같이 독학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 실력이 올라왔을 때 제가 초보자를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주 고급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한 단계 거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아카데미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아카데미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후견인 양성에 좀 더 힘을 많이. 네, 네. 그렇군요. 정말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계 수리와 또 이 시계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명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우리 명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